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얼굴 보고 같이 수업을 했던 게 바로 지난주인데, 이렇게 다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게 돼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진도 맞춰서 개항 이후의 경제적 변화, 챕터 2, 경제적 구국운동에 대해서 오늘 배워볼 거고요. 수업은 원래 했던 것처럼 교과서를 중심으로, 그리고 판서를 하지는 못하지만 판서 형식으로 PPT를 만들어서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학습지에 빈칸을 잘 채워 넣으면서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교과서는 142페이지를 펴주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개항 이후에 열강들이 우리나라 경제를 침략했었던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다들 기억이 잘 나나요? 그렇죠. 간단히 정리를 해보자면 개항 초기에 어떤 무역의 형태가 나타났죠? 네, 거류지 무역의 형태가 나타나면서 개항장 심리 내에서만 무역을 할 수 있었고, 또 당시 조선의 쌀이 굉장히 많이 유출이 되면서 쌀값이 굉장히 많이 폭등했다는 내용도 살펴보았습니다. 이모군란 이후에는 조청상리수륙 무역장정과 조일통상장정 같은 여러 조약 때문에 조선 내에 상권이 굉장히 침탈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아간파천 이후에는 제국주의 열강의 이권 침탈이 점점 본격화되면서 여러 가지 이권을 두고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철도 부설권은 가장 열강들이 노리던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줬던 기억이 나네요. 자, 그러면 그리고 러일전쟁 중에 일본이 승기를 잡자 조선에 본격적으로 경제적 침략을 시작했었던 내용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화폐 정리 사업, 그 중에 하나였던 이 화폐 정리 사업으로 일본이 대한제국의 금융과 경제를 완전히 장악하게 되는 모습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열강의 침탈에 맞서서 조선에서는 어떤 경제적인 구국운동이 일어났는지 한번 알아볼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에서는 이 반대급부로 어떤 우리나라를 구하려는, 경제적으로 이렇게 자꾸 침탈이 들어오니까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운동들이 일어났는지 살펴볼 겁니다. 핵심을 먼저 정리하고 갈게요. 크게 4가지로 구분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쌀이 계속 유출되고 있었죠. 그래서 반공령, 그리고 상권이 계속 침탈되기 때문에, 외국 상인에 의해서 상권이 계속 침탈되고 있었기 때문에 상권 수호 운동, 그 다음에 여러 서양 열강의 이권 침탈이 굉장히 본격화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권 수호 운동, 마지막으로 점점 늘어만 가는 차관, 빚에 계속 허덕이고 있었기 때문에 국채를 갚겠다는 국채보상운동, 이렇게 크게 4개로 나눠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직접 판서를 할 수는 없지만 이게 칠판이라고 생각하고 한눈에 펼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4가지 중에서 반공령, 상권수호운동, 그리고 이권수호운동 총 3가지를 먼저 보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서 마지막 국채보상운동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반공령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공령 뭐였죠? 당시 일본에서 영국상 면직물을 조선에 팔고 그 수익으로 계속 쌀을 유출해가고 있었어요. 쌀을 사들여서 싹쓸이 해가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쌀값이 굉장히 폭등했다고 선생님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일통상장정에서 이모군란 이후에 새로 개정된 조일통상장정에서 이 반공령을 시행할 수 있는 규정이 추가되었다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함경도와 항해도에 있는 지역들에서
먼저 방공령을 선포하게 됩니다. 함경도의 관찰사였던 조병식은 이 개정된 조일통상장정의 규정에 따라서 얼마 전에 통보를 해야 된다고 써져 있었죠. 우리 같이 사료에 한번 같이 봤었죠. 네, 1개월 전에 통보를 미리 했습니다. 그런데 조약대로라면은 1개월 전에 일본 관리에게 방공령을 선포를 했다면 방공령이 마땅히 시행이 됐어야 하지만 어떻게 되었다고 써져 있어요? 네, 방공령이 철회되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배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네요. 왜 그럴까요? 네, 일본은 1개월 전에 통보를 했어야 되는데 통보를 늦게 받았다는 꼬투리를 잡은 거예요. 그런 구실을 잡아서 방공령을 철회해버리고 오히려 너네가 늦게 말해서 우리 상인들은 더 손해를 받았다라고 오히려 억지를 쓰면서 손해배상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선은 청에서 오히려 돈을 더 빌려와가지고 배상금을 물어주는 상황이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방공령 파트였고요. 넘어가서 자, 또 어떤 상황이 일어나고 있었냐면 조청 상미 수륙 무역장정에서 외국 상인들의 내륙 진출을 가능하게 했었던 내지통상권이 인정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을 둘러싼 여러 상인들이 내륙까지 쭉쭉 진출하다 보니까 조선이 굉장히 상권이 너무 다 침탈되고 조선 상인들의 피해가 굉장히 막심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조선 상인들은 그럼 어떻게 이것에 대처를 했느냐 살펴볼게요.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인들이 모였어요. 일부 상인들이 모여서 상회사를 설립한 거예요. 대표적으로 대동상회 그리고 장통상회가 있습니다. 1894년까지 이때 세워진 이런 상회사 수가 거의 30여 개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선생님이 여기다 써놓은 대동상회와 장통상회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 세금을 영업세를 내는 대신에 영업 독점권을 보장받기도 했다고 해요. 이렇게 상인들은 상회사를 설립해서 서양 열강의 외국 상인들의 그런 자본에 맞서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때 일본 상인들이 운송업에까지 침투를 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해상과 육상의 운송업을 빼앗으려 하는 시도가 있었는데 이때 일부 조선인 돈이 많았던 자본가들은 해운 회사를 설립해서 이에 맞서기도 했다는 교과서 서술이 있습니다. 체크해 두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한성에 있던 시전 상인들을 살펴볼게요. 이들은 외국 상인들이 지금 계속해서 내지로 들어와서 공공연하게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시위를 했어요. 어떻게 시위를 했냐? 서로 연합해서 동맹을 맺고 철시를 한 거예요. 동맹 철시를 벌였고요. 그 다음에 점포 철수를 요구했습니다. 외국 상인들 너네 나가라. 이곳은 우리의 땅이다. 이러면서 철시 투쟁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1898년에는요. 황국중앙총상회라는 걸 조직하게 돼요. 그래서 외국 상인들이 지금 계속 도성에서 지금 여기 한성에 있는 시전 상인들의 활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성에서 계속 외국 상인들이 상업이 너무너무 더 많아지니까 이것을 금지해달라. 외국 상인 한성에서 활동 못하게 해달라 하는 요구를 계속 하기도 했습니다. 이 황국중앙총상회에서요. 그리고 지금 이런 상업적으로 외국 자본들이 계속 들어오니까 민간은행을 설립을 해서 예를 들어 조선은행, 한성은행, 그리고 대한천일은행 등 여러 은행들을 설립을 해서
우리 자본으로 직접 우리 조선의 자본으로 은행을 설립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화폐 정리 사업으로 몰락되게 됩니다. 왜 그런지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을 해줬죠. 화폐 정리 사업으로 백동어나 상평통보 같은 것들을 일본의 제1은행권으로 교환하게 되면서 여러 민간 은행들이 몰락하게 되었다고 선생님이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럼 넘어갈게요. 그러면 아관파천 이후에 지금 서양 열강이 이권 침탈이 본격화되었다고 했어요. 이권에는 어떤 이권이 있었죠? 네, 뭐 광산, 채굴권, 이제 산림 채굴권 이런 것도 있었고 또 철도 부설권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강의 이권 침탈에 맞서서 조선에서는 이 이권을 수호해야 한다는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건데요. 먼저 독립협회라는 단체에서는 먼저 러시아가 당시 저령도라는 곳을 조차를 하겠다. 여기 우리 땅으로 조차를 하겠다라는 그런 요구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반대해서 이것을 저지하게 되고요. 또 한러은행 딱 말만 봐도 러시아와 관련된 그런 은행이겠죠. 이런 한러은행을 폐쇄하고요. 한러은행이 원래 들어와 있었는데 이것을 철수시키고 그 다음에 프랑스와 독일에서의 광산 채굴권을 저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안회에서는요, 당시 일본이 황무지 개간권을 굉장히 많이 요구했어요. 황무지라고 하는 건 뭐예요? 결국 땅이에요, 여러분. 이 황무지 개간권을 굉장히 요구를 하니까 보안회라는 단체에서는 이것을 반대해서 철회하게 됩니다. 이렇게 열강의 침탈에 대해서 우리는 반공령으로 막았고 상권수호 운동을 통해서 또 한 번 막았고 이권수호 운동을 통해서 또 한 번 막는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마지막으로 국채보상운동입니다. 여러분 교과서 144페이지를 함께 보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144페이지를 펴주세요.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듯이 일본은 조선에게 막대한 차관을 강요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떤 이유로 차관을 계속해서 강요를 했을까요? 화폐 정리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하면서 계속 차관을 계속 필요하지도 않는데 계속 강요를 해서 더 많은 차관을 도입을 하게 됩니다. 당시 조선이요. 이러한 상황에서 점차 대한제국의 재정이 일본에 거의 예속화되기 시작해요. 당시 차관이 1,300만 원으로 늘어났다고 하는데 이것은 당시 대한제국의 1년치 예산에 맞먹는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차관을 우리가 강제로 이렇게 여기까지 왔나? 우리가 지금 이해할 수 있겠죠. 이렇게 경제적 예속이 너무 심해지니까 대구에서부터 서상돈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차관이 많아져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십시일반 조금씩 보태서 우리나라의 국채를 한번 갚아보자라는 취지의 국채보상운동이 실시가 됩니다. 1907년에 시작이 되었고요. 이 국채보상운동은 대구에서 시작이 되었지만 전국으로 확산이 되게 돼요. 그 전국으로 확산이 되게 되는 데는 중요한 곳들의 도움이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먼저 대한매일신보라는 당시 신문이 있었는데요. 이 대한매일신보는 영국인 베델이라는 사람과 양기탁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던 그런 신문이에요. 그런데 이 신문에서 국채보상운동에 대한 홍보를 하기 시작하면서 전국으로 확산이 됩니다. 또 서울에서는 국채보상기성회가 조직이 되면서
이것이 전국으로 확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실제로 보상운동이 이루어졌냐면 남자 같은 경우에는 담배를 피는 흡연자 같은 경우에는 담배를 끊어서 우리 이제 담배 필 돈으로 이 국채보상운동에 참여하자라는 움직임도 있었고요. 그리고 부녀자들 같은 경우에는 비녀와 가락지 같은 장신구들 있잖아요. 이것을 팔아서 운동에 참여하기도 하였습니다. 정말 한 푼 한 푼 작은 그런 푼돈들이 모여서 당시 대한제국의 1년치 예산에 해당되는 2,300만 원의 차관을 갚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국제보상운동은 결국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왜 그랬냐면 먼저 통감부가 이를 좋게 볼 리가 없었죠. 굉장히 안 좋은 시선으로 계속 보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꼬투리를 잡을까 이렇게 보고 있다가 결국 탄압과 방해로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제보상운동을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이 대한매일신보를 만들었던 사람 양기탁에게는 횡령 혐의를 씌워서 구속시키기도 했습니다. 국제보상운동은 결국 이렇게 중단이 되었지만 일본이 이제 국권과 경제적으로 굉장히 침탈을 해오는 이런 상황에서 전국에서 나라의 빚을 갚기 위해 애국심을 고취하고 항일의식을 불러일으켰다는 아주 중요한 의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과서 144쪽에 보시면요. 왼쪽에 사료 읽기 있습니다. 국채보상운동 취지서. 지금 국채 1,300만 원이 있는데 쭉 읽어볼게요. 이것은 우리 대한제국 존망에 관계되는 일입니다. 굉장히 지금 어렵다 이러면서 2천만 민중으로 3개월 동안 담배 피우는 것을 끊고 사람마다 매달 20잔씩 거둔다면 거의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조금씩 도움을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확산이 되었다는 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양기탁 선생님에 대한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잘 체크해서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한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여러분들이 수업을 온라인 클래스라고 또 집중력이 흐트러지진 않았나 해서 이렇게 이 사진에 이 인물은 과연 누구일까요? 보안에 가입했고 대한매일신보를 창립했으며 총무 겸 주필로 활동하신 분이고 신민회를 조직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하지만 105인 사건으로 감옥살이를 하게 되고 하지만 그 이후에 중국으로 건너가서 독립운동을 계속 지속했던 이분은 누구일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네, 맞습니다. 이분은 바로 양기탁 선생님이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할 거고요. 일주일 동안 이렇게 격주 등교 때문에 여러분들을 다시 온라인으로밖에 맞이할 수밖에 없지만 다음 주에는 다시 학교에 나올 수 있으니까 얼굴 보면서 더 재밌게 수업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고생하셨습니다. 오늘도.